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애국자 여러분, 집에서 TV 보면서 나라 걱정하고 또 여러 가지 핑계대고 이런저런 분노를 폭발하지 않고 이렇게 나와서 나를 함께 걱정하는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들 정말 존귀합니다. 그리고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늘 생산 공장에서 기름 장갑을 끼고 현장을 누비면서 이렇게 다닙니다. 어느 날 이렇게 여전히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애국 목사님, 우리 서경석 목사님, 존경받는 나라 운동을 하시는 목사님께서 몇 차례 연락이 왔습니다. 경제 살리기 범국민대회를 해야 되겠는데 꼭 좀 참여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전해달라. 현장 실상을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현업에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존경스럽고 또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이렇게 응답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저도 3년 전 영국 옥스퍼드 대학 인구문제연구소에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하는 그런 보도가 나왔을 때 굉장히 정말 망설였습니다. 굉장히 참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때 무관심으로 또 하는 정치권이나 또는 여러 지도자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 국가가 소멸한다는데 이렇게 반응들이 약할까. 그래서 제가 쟤라도 유관순의 심정으로 나가서 한번 호소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공장을 뛰쳐나와서 운동을 인구감소대책 국민운동본부를 만들어서 운동을 해봤습니다. 국민운동은 참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효과적일까 하고 생각을 해서 먼저 모든 국민운동은 언론을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언론사에 찾아다니면서 제가 협찬금도 기부하면서 이렇게 인구가 감소되는데 감소되지 않도록 우리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이나 특별히 교계 또는 북해 정치를 하시는 분들을 일깨워야 되겠다. 이래서 CBS, CTS 또 국민일보 이런 걸 통해서 포럼과 국회의원회 간의 연설과 이런 것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가 있어서 그런지 교회는 지금 그 당시는 교회에 어린이집을 넣을 수가 없었는데 어린이집을 둬도 된다는 그런 제도가 생겼고 또 인구도 조금씩 증가해서 출산도 증가해서 조금 출산율이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길은 멀고 그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3차례나 이렇게 호소문을 국민일보 또 기타 여러 크리스찬 신문 이런 데 호소문을 내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인구가 늘어나도록 대책을 세워서 해보자 하는 것을 여러 곳에 호소를 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은 저로서는 우리 서경석 목사님의 제안에 정말 거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를 개략 저를 소개하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한국 경제의 현황이 지금 어떻게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될 건가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주변에 우리가 지금까지 경제 선진국이 될 때까지는 경쟁국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나라가 우리를 가르쳐준 일본, 우리가 일본에서 기술은 거기서 거의 다 8, 90%를 배웠습니다. 그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기술을 가르쳐줬고 우리가 거기서 배워왔죠. 그리고 굉장히 가르쳐준 사람은 항상 좀 자만하기도 하고 이래서 일본이 토요일, 일요일 이런 날 많이 쉴 때 우리나라는 거기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일요일 쉬지 않고 밤을 새워가면서 일한 덕분에 일본을 능가하는 그런 산업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전기공학을 전공했고요. 40년 동안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 5개 공장, 해외 5개 공장을 운영하고 국내는 약 500명, 국내는 인천이 본사고요. 광주, 창원, 제주 이렇게 해서 한 500여 명 종업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는 중국이 제일 처음 만들어졌고 멕시코 깨레따로의 1공장, 몬트레이의 2공장, 그리고 베트남, 폴란드까지 지금 약 한 7, 80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원로 장로입니다. 교회 정년이 돼서 은퇴를 해서 원로 장로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크게 3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복은 일복입니다. 아직도 제가 국내에서 이렇게 대표 이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61학번에 ROTC 3기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아들을 아들하고 같이 공동 대표를 하고 있는 이유는 요즘 생긴 기업을 규제하는 법인 중대재해처벌법이나 노란봉투법 같은 법이 굉장히 엄합니다. 그래서 그걸 잘 못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늙은이가 형사처벌을 받아야지 이거 젊은 사람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계속 대표이사를 함께 하면서 그렇게 업무를 나누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들은 참 문제가 있는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복이 많습니다. 제가 일은 아직까지 장갑 끼고 현장에서 하고 있지만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작년에는 한국 전문 언론협회가 선정한 대한민국 리더 100인 중에 하나를 저를 이렇게 초대를 해서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으로 인추대가 돼서 중소기업 회관에 가면은 명예의 전당에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부터 훈장도 철탑 산업 훈장을 받았고 그 외 수출탑도 많이 받고 이런저런 감사패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현재 감투도 무척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경영자총협회 회장이기도 하지만 전국 17개 시도에 경총이 다 있습니다. 경총협의회 회장을 제가 맡고 있고요. 인구감소 대책국민운동본부장을 했고 인천발전연구원의 운영이사면서 인천 유나이티드 축구팀 요번에 2부에서 1부로 갔는데 거기도 제가 운영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정선결교회 명예 장로로 현재 있고요. ROTC 자문위원이나 또는 인천 ROTC 명예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감투가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애우지를 못합니다. 이런 복을 제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걸 왜 이렇게 기업 경영만 기업도 국내에 다 비행기 타고 다녀야 되는 곳에 그것도 대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을 그렇게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고 질문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전 제 능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행하라고 건강과 지혜와 아이디어를 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좌우명을 늘 지니고 있습니다. 군대 임관할 때 어떤 교관이 저에게 가르쳐준 좌우명은 명예는 상사에게,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 하는 그런 말씀이 내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40년이 넘도록 그래 책임을 내가 지는 자, 명예는 상사에게,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 너무나 멋진 그런 말씀이어서 늘 지니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늘 지니고 있는 좌우명은 아인슈타인이 말씀하신 어제하고 똑같은 오늘을 살면서 내일이 더 좋아질 거라고 믿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어제하고 똑같이 오늘 살면서 내일이 더 좋아질 거라고 믿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겠죠. 그 정신병자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정신병자가 되기 싫어서 어제하고 오늘은 좀 다르게, 오늘보단 내일 다르게 이렇게 늘 살려고 지금까지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좌우명으로 지니고 있는 건 히딩크의 멀티플레이어라는 얘기입니다. 공격수가 공격만 하는 게 아니고 수비도 하고, 수비했다가 가서 공격해가지고 볼도 넣고 이래야지, 이게 어느 자기 일 이외의 거는 살펴보지 않는 그런 현재 한국 공무원들의 습성 비슷한 거죠. 자기 일 이외에는 옆을 안 보는. 저희는 그래서 멀티플레이어가 옆 사람이 휴가 가도 요즘은 한 달에 3분의 1을 쉽니다. 근데 휴가 가도 그 담당자가 휴가 갔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최소한도 옆 사람이 하는 일은 같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리고 제가 우리 가훈을 또 좌우명으로 삼는데, 모든 일에 정성을, 주어진 일엔 최선을, 목적 있는 행동을,
이것이 후회 없는 생활이라는 저희 회사, 저희 가정의 가훈입니다. 항상 남이 가니까 따라가는 거, 목적 없이 가는 거, 그리고 일을 했다 그러면 아주 정성스레 열심히 그걸 해야지 그냥 대강대강 하는 거, 이런 거를 안 해왔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책도 하나 썼습니다. 흙수저도 금수저가 될 수 있다는 책을 썼는데, 그것이 5세가 지금 거의 품절이 되고 6세가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흙수저입니다. 태백 강원도 첩첩산골 태백 탄광촌에서 태어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는 정말 많은 그 주변의 도움과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환원을, 사회의 환원이나 저희에 은혜를 끼친 사람들에게 갚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늘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실상이 어떻길래 이런 운동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한 그 다음엔 대책과 그 원인을 또 따져야 되겠죠.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혹시 길어질지 모르니까 사인을 해주시면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자영업이 줄폐업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소비 쿠폰을 줬을 때 한 3개월간 반짝하고 그 외에는 그냥 또 금방 시들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 혹시 여러분을 가시면은 저녁 잡수실 때 좀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주도 거의 절반 이상이 저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경기가 나쁘다는 얘기였죠. 최근 3년 동안 중소기업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0곳이 회사의 문을 닫고 연 평균 355곳이 문을 닫는다는 얘기입니다. 사장은 늙고 자녀는 제조업은 싫다고 승계를 거부하고 숙련고온 60대 이상이 현 실정입니다. 젊은이들은 공장을 기피하고 후계자가 없는 그런 사업장만도 21만 곳 정도 추정이 됩니다. 우리 회사도 처음 한 40년 전에 시작할 때는 20대였는데 지금 평균 연령이 53세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늙은 회사가 되어버렸죠. 1년에 작년 폐업자가 100만 8,282명, 24년 1년 동안 폐업자가 100만 개로 역대 최고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십 년간 이어온 우리나라 제조업이 결국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통계 숫자는 어느 시점에 따라서 조금씩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나 제미나이를 보면은 최근의 것으로 숫자는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오차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알바조차도 구하기 힘든 상태로 20, 30대 청년이 그냥 놀고 있는, 쉬는 청년이 70만 명. 이게 지난 3월 신문 보도에 나온 겁니다. 그 중에서 30대만 32만 8천 명으로 역대 최다 인원이 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20대 취업률이 60대보다 더 낮아요. 20대 취업률이 45%고 60대가 아예 60%가 넘습니다. 구직자들이 최근 대학 졸업하면은 10명 중 16명은 사실상 구직 포기 상태에 있습니다. 40%밖에 안 되고요. 졸업과 동시에 취업하는 게 10.4%밖에 안 된다 이래요. 전에는 한 20% 가까이 17, 8%는 됐는데 지금 10%밖에 안 된다. 청년 일자리는 8년째 제자리 또는 감소가 되고 있고요. 이제 투잡도 이제 사람이 한 가지 일만 전에는 하고 밤도 이렇게 새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투잡이 늘어가지고 5년 새 약 37%가 두 가지 일을 하는 투잡으로 늘어났고요. 한계 기업이 늘어나서 15년 만에 연체율이 최고라고 합니다. 그 한계 기업의 비중이 17.1%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은 지난해 월급을 209만 원 평균을 받아서 영업이익이 최저임금에도 미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이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천대 기업 수익도 약 한 20년 만에 반토막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 굉장히 높은데 그 환율도 대기업에게만 온기를 주고 원자재 수입이 많은 중소제조업체는 아주 지금 냉기로 덮여 있습니다. 수입 물가 상승으로 자급자족이 안 되는 모든 물가가 우리나라는 자금률이 식량이 49%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곡물은 20%, 우유는 뭐 45%, 그 에너지는 18%인데 석유, 광물 등 원자재는 0%입니다. 전부 다 들어와야 돼요. 그 돈이 많이 불려서 원화 가치가 1,500이 넘었지만 4년간 원화가 돈을 찍어내거나 이렇게 하면 팽창되지 22% 노는 동안 달러는 3%밖에 안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율 변동은 한국은 3.2%, 일본은 2.1%, 대만은 1.8%밖에 안 되고요. 수출과 주가가 최고치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인당 GDP는 22년 동안 우리가 앞서 있었는데 대만에 추월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36,000불인데 대만은 38,000불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현재 우리 한국의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정부 부채 문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노동 생산성이 굉장히 열악해졌습니다. 연평균 임금 상승률에 비해서 노동 생산은 아주 반감되어 있습니다. 낮은 생산성에 한국이라는 기업도 증가했고요. 해외 투자가 10년 동안 6배나 증가했습니다. 2000년에서 28년까지 그 사이의 통계만 해도 이게 6배나 많이 해외로 나갔고요. 이런 현상입니다. 이러니까 이런 현상 속에서도 우리가 그냥 가만히 걱정만 하고 되겠느냐, 걱정만 하면 저절로 나아질 건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죠. 한국은 136개 핵심 기술 평가에서 특별히 미국, EU, 중국, 일본에 이어서 한국이 지금
50개국 국가 전략 기술 중에 6개만 우리 한국이 앞지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중국에 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 경영과 기업 경영, 가정 경영은 공통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배고파 울고 있는데 부부싸움만 계속하면 되겠습니까? 배고픈 자녀들에게 우선 밥은 먹여놓고 난 후 싸움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계속 부부싸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애국자의 순위를 세 순위로 매겨놓고 있습니다. 1순위 애국자는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들고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애국자 중에 1순위 애국자고, 2순위 애국자는 진리와 정의를 똑바로 가르쳐주는 스승이나 큰 지도자를 2순위 애국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북침인지 남침인지 지금 잘 똑똑히 가르쳐주는 사람이, 그런 스승들이 요즘 없어서 우리 자녀들이 잘 이게 북침을 당했는지 남침을 한 건지 이걸 잘 구별을 못하는 그런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3순위 애국자는 1순위 애국자와 2순위 애국자를 잘 케어해주는, 뒷받침해주는 정치인이나 그런 지도자를 저는 3순위 애국자라고 봅니다. 그럼 그런 공무원 같은 사람은 열심히 해도 3순위 애국자 정도 되는데, 요즘은 그 발목이나 잡고 이렇게 하면 3순위에도 못 들어가는 거죠. 그건 아주 망국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모든 문제가 그럼 어떻게, 이 어떤 원인에서 이런 어려움이 야기됐는가? 나름대로 불황의 원인을 제가 따져보니까 제일 큰 문제는 고용 창출 효과가 가장 큰 제조업의 경쟁국에 비해서 모든 조건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쟁력이 없는 겁니다. 특별히 가격 경쟁력이. 우리나라 제조업은 자동차나 반도체 또는 조선 철강 이런 모든 것들이 대기업 위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제품에 소요되는 부품들은 중소기업이 개발하여 왔습니다. 국내 중소기업의 부품 가격이 경쟁국에 비해서 비싸지면은 우리나라 대기업도 안 사줍니다. 자동차를 하나 만들면은 부품이 10,000개가 들어가면 10,000개가 처음에는 전부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대기업 하나에 10,000개 중소기업이 있었는데, 그 기업에서 만든 물건이 자꾸 비싸지니까 처음에는 10% 정도 외국에서 샀다가 20%, 30%, 40%,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이 한 30%밖에 안 됩니다. 그 외에는 다 질도 좋고 가격이 싼 그런 경쟁국에서 사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어지고,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받을 봉급이 없으니까 식당에 가서 밥 사 먹을 여유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어려운 거는 가격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도 이제는 우리나라 제품을 안 사주는데, 그렇게 되면은 저는 지금 남북공단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품을 만드는 공장 중에 남동공단이 최고의 한 8,800개, 약 한 10,000개 가까운 공장이 거기에 있는데,
거기 대부분 자동차 부품, 가전부품, 뭐 여러 가지 부품을 만드는 공장들이 지금 가동률이 한 절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위치에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도상국일 때는 이웃 나라와 기술이나 품질이 이웃 나라의 그 기술과 품질이 열악해서 경쟁이 안 됐습니다. 일본을 제외하고는 경쟁 국가가 없었습니다. 근데 한국의 발전상을 본던 이웃 국가들 중에 특히 중국의 급속한 발전이 모든 산업을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젊은이들의 노동 기피 현상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구 문제는 나중에 시간이 나면은 제가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인구는 감소율보다가 청년이 자체가 감소하는 것보다가 더 많은 일자리가 현재 증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이것을 이런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하면 가격 경쟁력이 없는 겁니다. 똑같은 운동장 기울기에서 같이 경주했을 때는 열심히 하면 되는데 우리는 제약되는 게 많습니다. 열심히 하려도 일을 못하게 합니다. 열심히 일할 자유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은 그걸 일 못하도록 정부가 규제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일 좀 하다 보면 퇴근 시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노는 날 되고요. 그 연속성이나 연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것이 문제고 이것이 국가 정부에 대해서도 건의를 하고 대책을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제도 중에서 좀 보완을 해야 될 것도 많이 있죠. 제일 큰 문제는 정치인과 공무원들의 애국심이 굉장히 결여된 겁니다. 정치인들은 주로 표만 보고 다니지 그 국가에 대한 거는 그 순서가 굉장히 좀 1순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았고 공무원들은 감사만 피하러 다니는 그 감사만 안 걸릴 일만 하지 그건 애국적인 일 이게 국가를 위해서 유익하다 국익에 도움이 된다 그러는 것도 공무원은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문제는 우리나라는 시험만 잘 보면 출세하는 나라입니다. 이 시험으로 출세하는 나라는 시험을 잘 본다는 얘기는 그 뭐 스카이 대학 나와도 고시원 들어가서 육법전서 영어 단어 잘 외우면 행정고시 사법고시 뭐 다 되고 그 다음에 그 판검사 됐다가 장차관 됐다가 대통령까지 되는 그런 구조로 출세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장에 가서 일할 필요가 없이 그냥 시험을 잘 보는 준비를 지금 태어나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험을 잘 본다는 얘기는 암기력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암기를 요즘 잘할 필요가 있을까요? 암기는 뭐 챗GPT나 휴대폰 보면은 그보다 다 근데 아직도 변별력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암기력으로 이렇게 우열을 가립니다. 그렇게 가리다 보면은 공장에서 열심히 했던 이 사장들의 자녀들도 전부 다 외국 보내가지고 뭐 이렇게 전부 공부 화이트 칼라를 다 만들다 보니까 이 나라가 지금 굉장히 미래가 굉장히 어두워지고 있는 듯합니다. 어쨌든 시험만 잘 본 나라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나라로 빨리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학생 시험도 휴대폰 가지고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휴대폰의 그 응용을 빨리빨리 해야지 꼭 암기 행거를 가지고 답안을 넣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챗GPT나 제미나이나 뭐 이런 걸 빨리 활용하는 사람이
경쟁해서 이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전기료도 경쟁국에 비해서 월등히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전기료는 지금 179원 정도 되는데 중국은 어떤 지역은 49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중국 지역 전 평균이 120원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같은 경쟁국에 비해서 모든 경비 자체도 우리나라는 높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고요. 우리가 무역 수출은 7위, 세계 7위인데 행복 지수는 147개국 중에 지금 58위를 한다 그래요. 굉장히 행복하지는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쟁국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평균 임금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미 올라간 임금을 내릴 수가 없으니까 무노동 무임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한 날만 좀 임금을 지금보다도 더 비싸게 주고 일하지 않은 노는 날, 뭐 휴일날, 대체 휴일 뭐 이런 거 전부 안 주면은 평균 임금이 경쟁국하고 비슷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국내 기업이 가격 경쟁력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품목별로 국가 경쟁력 차이에 따라 트럼프식 그런 관세가 부과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직도 중소기업이 했던 일을 멈추지 않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이제 더 이상 시간이 가면은 자기가 만든 물건이 만들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 가격을 못 맞추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내에서만이라도 가격 경쟁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세 정책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남아있는 기업마저 문을 닫게 되면 전부 실업자만 생겨서 결국 정부가 그걸 다 먹여 살리려면은 계속 돈을 찍어야 되거나 또 대기업은 전체 고용의 20%밖에 감당을 못합니다. 80% 이상이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기 때문에 그거 빨리 남아있는 중소기업의 일자리마저 문을 닫지 않도록 국가가 해야 됩니다. 국가가 4.5일제 등 노동시간 단축을 강제해서 노동자를 억지로 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은 일감과 낫기에 따라 노동시간이 유연해질 수밖에 없는데 노동의 유연성은 기업과 근로자의 자율 판단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기업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동보호법은 입법 취지와 달리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서 결국은 노동자를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이 두 법은 정말 아주 기업인들에게는 굉장히 악법입니다. 중대재해는 재해가 많이 생기니까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4년 동안 중대재해가 줄지 않았다면 입법 취지가 많이 훼손됐다고 봐서 이것을 빨리 바꾸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계속 중소기업 이제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이것을 책임자를 처벌을 하게 형사처벌을 하면은 중소기업은 대표자 형사처벌하면 기업 하나씩 없어지는 거나 똑같습니다. 거기는 대표자를 대신할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그냥 대표자가 주로 끌고 가는데 그걸 재해 생겼다고 대표자를 처벌을 해버리면은 기업 하나씩은 그냥 없어지는 거나 같기 때문입니다. 또 자식이 기업을 승계하면 고용을 상속세는 부과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속세를 부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를 이연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아버지 때 산
뭐 기업을 물려받은 기업 그때는 싸게 했겠죠. 나중에 자식대로 계속 물러가서 손자 손때 가서 판다 그러면 그때 땅값도 많이 늘어났고 그렇게 할 텐데 그때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지금처럼 50%를 하든지 60%를 하면 되는데 지금 중간에 하다가 나이가 많아서 늙어 죽으면은 그 세금 폭탄을 받습니다. 이런 제도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일본이나 독일 같은 데는 100년 이상 기업이 만 개가 되는데 예, 2만여 개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10개도 안 됩니다. 100년 장수 기업이. 그러니까 이건 빨리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가 비용이 높은 산업용 전기 요금 기타는 경쟁국 수준으로 좀 낮춰줘야 되겠고요. 한국은 규제가 많아서 굉장히 일하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규제는 꼭 필요한 규제 외에는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규제만 정하고 네거티브 규제만 정하고 나머지는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이렇게 해야 그런 정말 새로운 창의성이 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젊은이들이 놀아도 정부가 계속 취업 수당을 계속 줍니다. 노는 수당. 이 젊은이들에게 이런 것을 그냥 주면은 한참 일할 나이인데 요령만 생기고 좋은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뭘 해도 일을 한 대가로 지불하도록 정말 교실에 앉혀놓고 가르치기라도 공부라도 시켜가지고 그 대가로 주는 걸 해야지 그냥 일자리가 없어서 노는 휴업수당을 그냥 이렇게 주는 거는 참 좋은 제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그 것들이 있지만은 여러분들 그 유인물 그 대책을 참조하시고요. 이제 시간이 거의 됐다고 그래서 말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결국은 지금 제일 무서운 게 이제 중국입니다. 이 중국에 대한 상황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경쟁국이 중국인데 중국은 세계 등대 공장의 4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등대 공장이라는 것은 세계 경제 포럼 WEF가 선정한 190여 곳 중에서 4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조 현장에서 중국의 변화는 천지개벽을 하는 것 같습니다. AI 로봇을 결합해서 휴일 없이 24시간 가동하는 다크 팩토리.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는 전기불이 필요 없는 다크 팩토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로봇이 그냥 자기 혼자서 일을 해버리니까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소, 불이 꺼진 채 돌아가는 공장이 동시에 가동하는 것을 다크 팩토리라고 그럽니다. 중국 샤오미 전기차 공장은 자동화율도 90%인데 거긴 996이라고 해서 아침 9시 출근하고 저녁 9시 퇴근하고 주 6일 근무를 합니다. 중국 대부분의 공장들은 그런 식으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 40일 중국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경쟁국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계속 이렇게 노는 날을 많이 누려서 이렇게 되면은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는 그 한국 내에도 중국 변화 속도가 한국의 가전업체까지 지금 한국 그 청소기에 한 40억 절반 이상이 중국이 지금 장악하고 있고요. 이제 TV 뭐 이런 가전제품도 계속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정신 차려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경쟁국하고 같은 수준으로 평균 임금도 경쟁국하고는 같이, 그 다음에 휴일도 같이, 또 무슨 일하는 시간도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경쟁을 시키면 우리나라는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 가격 경쟁에서 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고 먹도록 자꾸 이렇게 제도가 만들어지면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방학 동안에 1등 했던 사람은 넌 4시간만 공부하고 절대 하면은 앞으로 잡아가, 그리고 2등 한 사람은 다 풀어나오면은 그 개학하고 나면 성적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런 제도는 빨리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간이 되었으므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